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젯밤 폐회식도 즐기셨지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7일간의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 뛰었고요. 종합 7위라고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성적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온 국민이 울고 웃었던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는 거죠. 남북 공동입장, 또 단일팀, 스켈레톤과 컬링팀의 선전이 있었는가 하면 17,500여 명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도 빛이 났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올림픽의 시작부터 끝을 함께 해온 분, 최문순 강원지사 연결해보죠. 그런데요, 평창에 막이 내려지는 이 순간 서서히 막이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간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해 검찰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도 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월요일 아침 첫 포인트 뭡니까? 평창발 북미 대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내려온 북한 대표단이 북미 대화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어제 오후 폐막식 참석 전에 1시간 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죠. 또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갖고 온 거네요. 네, 김 부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대표단은 내일까지 더 머무르거든요. 예. 우리 측 인사들과 추가 접촉을 더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동안 북미 간 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던 미국이죠. 예. 어제 폐막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지척에 있었던 김영철 부위원장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과 대화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뜻이 전해지면서 백악관이 오늘 새벽에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로서의 대화에 나설 의지를 밝힌 것인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서 지금 첫 단계에 들어선 건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겠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다만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뜻도 빼놓지는 않았네요. 오늘 새벽이라는 거죠? 이 발언이 나온 게. 네네.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이제 끝은 났지만 지금 이제 평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구현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MB 소환 예고한 시영 씨의 검찰 조사입니다. 예, 다스 실소유주 의혹. MB 소환을 사실은 올림픽 후로 미뤄놓은 상태였는데 어제 밤에 아들 이시영 씨부터 소환 조사를 했네요. 네. 올림픽 폐막날 아침에 소환됐고요. 오늘 새벽 2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시영 씨는 이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0년 다스에 입사해서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죠. 그렇죠. 검찰은 서류상 다스 지분이 없는 시영 씨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경영에 관여하고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4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느냐. 단순히 조카라서? 아니면 어떤 이유가?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들 시영 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이제 남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하나뿐입니다. 검찰은 그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을 제가 쭉 보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라고 아예 이렇게 쓴 신문도 있더라고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가죠. 미투 파문 첫 장본인의 검찰 소환입니다. 예, 검찰 소환 소식이 오늘 많네요. 이번 대상자는 안태근 전 검사장인데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서 검사가 뒤늦게 이를 드러내면서 오늘 같은 미투 현상이 기폭제가 됐죠. 검찰이 오늘 오전 안 전 검사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다만 성추행 혐의의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고요. 검찰은 사과를 요구한 서 검사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보복을 했다 이런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추행 혐의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인사 보복이 있었냐 없었냐 이것만 다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주말 사이에요. 미투 운동이 정말 본물 터지듯이 쏟아졌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뭐 제가 뉴스를 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오늘 2부에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상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금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 네. 아까 평창 소식 전해 주셨는데 이승훈 선수와 인터뷰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안방에서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의 참가와 남북 단일팀 성사 등이 관심을 끌면서 시작부터 흥행가도를 이어갔습니다. 개막식이 평화를 노래했다면 폐막식은 화합과 융합으로 채워졌습니다. 예, 2주 동안 여러분 즐거우셨죠?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오늘 2부 화제 인터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훈 선수도 만날 거니까요. 그때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를 받으면서 첫 순서 최문순 강원지사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북한의 평창 참가를 이끌어낸 분이기도 하죠. 예, 여러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을 거예요. 만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중에 오늘 제일 밝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좀 푹 잤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폐막식까지 다 마친 오늘 아침에 소감 어떠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 우리 손님들이 다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국민 여러분들 모두 저는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예. 한민족이 모두 한꺼번에 마음을 모은 대축제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한민족의 힘을 보여준 그런 대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던 순간부터 어제까지 네네. 최 지사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 뽑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다 같으실 텐데요. 어제 폐회식 때도 그랬고요. 예. 역시 남북 단일팀이 입장할 때 반응 함성이 제일 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남북 단일팀이 같이 이번 대회를 치른 것 가장 감격적이고 또 의미가 가장 큰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림픽 전에 제일 논란이 됐던 게 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경기를 시작하면서 그 논란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네네네. 근데 다만 어제 폐회식에 북한 대표단으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려오면서 네네. 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당의 반발도 그렇고 어제 이제 평창 입구에 시위대들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폐회식이 끝난 뒤에도 이제 횡계읍내에서 시위가 있었고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저희들은 이제 이게 올림픽 휴전 기간이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이 예. 모든 적대 세력들의 휴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정신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더라도 패럴림픽이 끝난 뒤에 집안 싸움은 우리끼리 하자. 이걸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아직도 패럴림픽이 남아있으니까요.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상사는 없었어요 어제 그래서 충돌 같은 거? 평창에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급작스러운 시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 시간에 이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정체가 좀 체증이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북한 이야기. 어쨌든 단일팀 성사된 게 가장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는다. 우리 선수들 경기하는 거는 웃음도 주고 눈물도 주고 막 그랬는데 사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팀은 그 갈등이 좀 논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김보름 선수가 굉장히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한때는 분노도 드리고 또 한때는 눈물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 김보름 선수가 우리 강원도청 소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갈등이 더 예사롭지 않게 보이셨겠네요. 김보름 선수 은메달 따고 나서 막 큰절하고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던데. 네네. 이제 갈등을 일으켰던 두 선수가 그 직전까지 전부 강원도청 소속이었던 선수들이고 한솥밥을 오래 먹었던 그런 선수들이어서 저희들로서는 좀 아주 가슴 아픈 어느 쪽이든 그런 일이었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잘 되고 그 현장에 제가
특별히 응원을 갔었는데요. 예. 모든 그 관람객들이 김보름 선수를 일제히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도 너무 저도 그 태극기를 놓고 큰절하는 순간에 뭐 눈물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지사님 우셨어요? 지사님도? 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도 이렇게 크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녹여주시는구나. 네, 그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갈등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 화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남긴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뒷정리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올림픽 끝나고 이 경기장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경기장들이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부터 걱정이 많으시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해서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이거 유지 관리비를 적게 드리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체를 염두에 두고 되게 설계부터 해체를 염두에 두고 지었는데 이제 올림픽이 끝날 즈음이 되니까 선수들하고 특히 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기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체를 염두에 두고 지었는데 막상 뛰어보니 굉장히 좋다. 이거 유지하자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선수들한테? 그렇습니다. 곧 아마 이제 공개적인 의사 표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IOC로부터도 이걸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윤성빈 선수가 그 슬라이딩 센터에서 우리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윤성빈 선수도 뭐 죽을 노력을 다 했지만 그 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스켈레톤 경기장 같은 거 슬라이딩 센터도 해체하려는 계획이었던 거군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뭐 그렇게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연 유지비가 16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는 연맹에서 6억 정도를 어차피 뭐 해외에 전지훈련 다니고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해외에 전지훈련 다니는 대신 국내에서 하는 비용을 내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한 5억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한 5억 이렇게 해서 유지하자. 이런 안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기장들 활용해서 동계 아시안 게임도 추진하겠다. 특히 북한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냥 지사님 희망 수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뭔가가 진행 중입니까? 제가 어제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 그 체육부 장관이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만났는데요. 우선 제안을 우선 구두로 이런 안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4월 달에 이제 평양에 갈 예정인데 가서 이 안을 공식으로 제기해 볼 예정이고. 그 체육부 장관 체육상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제? 우선은 이제 뭐 듣고 알고 있다. 무슨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다는 반응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금방 즉답을 할 수는 없죠. 없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그냥 뭐 지금으로선 덤덤한 분위기였습니다. 덤덤.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오케이 사인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 국민 여론도 물론 들어봐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내부 결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바 위원장에도 이 얘기를 했고 바 위원장은 뭐 본인도 알고 있다, 들었다. 누가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적극 돕겠다. 다만 이게 이제 IOC 결정 사항이 아니고 IOC 밑에 아시아 스포츠 평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제 뭐 직접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본인의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적극 돕겠다. 북한은 알고 있다. 하지만 무표정. 아직 알 수 없는 이런 단계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문자 우리 청취자들 보내주시고요. 최 지사님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삼선도전 어떻게 최종 선언하십니까 했더니 올림픽 끝나고 답하겠습니다 이러셨거든요. 어제 폐회식 했습니다. 답 주시죠. 올림픽은
올림픽은 패럴림픽까지 포함하는 게 있습니다. 아, 패럴림픽까지 끝나고 네. 패럴림픽 끝나고 다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한번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쭸더니 신병호님. 네. 여자 컬링팀이 어제 은메달 딸 때보다도 일본 이겼을 때가 이분은 제일 행복했다 이러셨고 4091님도 역시 컬링의 영미 외치는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장정환님은 아쉽게도 여자 팀 추월팀 그 갈등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분들. 5546님은 이승훈 선수 오랜 팬인데요. 매스 스타트에서 쭉 마지막 치고 나가는 그 스퍼트 순간 그 카리스마 정말 멋졌다. 이따 만납니다. 예, 5546님 이승훈 선수. 김성환 씨는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네, 전 뭐 지금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영미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식상해요 이제 그 답변. 그러게요. 너무 많이들 기억하셔서. 네, 사실은 하계 올림픽은 관심이 많고 굉장히 뭐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동계 올림픽에서 이렇게 많은 장면들이 나올 줄 몰랐고 제가 스키를 잘 못하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스키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스케이트, 뭐 보드도 한번 타볼까? 뭐 그런 욕심도 한번 부려보고 있습니다. 전 에어리어를 한번 해볼까. 정말 멋있던데. 근데 우리의 불행은요. 예.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마음처럼. 그겁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동계올림픽을 접해서. 자, 오늘 행간. 오늘 행간은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만은 아니에요. 글쎄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졌는데요. 예. 이 외교 정치 쪽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어제 하루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평창을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는데요. 이 올림픽 폐막식 날 숨가쁘게 펼쳐진 평창 외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 네. 우여곡절 끝에 오긴 왔는데 정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길이 아주 험난했습니다. 예. 박람회 시간이 어제 오전 9시 53분이었는데요. 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를 도착을 했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받은 첫 질문이 이 보통 이렇게 되면은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첫 질문이.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쾌한 반응을 보일 법도 한데 일단은 묵묵부답.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시각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박람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일대교로 가가지고 도로를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도로 점거를. 네. 그래서 정부는 지방도로로 우회하는 길로 북측 대표단을 안내를 했고 예. 이후 경강선 KTX를 이용해서 평창으로 이제 대표단이 이동을 했습니다. 예. 폐막식 때 김여정 제1부 부장이 개막식에 이제 참석했을 때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악수를 했더라고요. 가가지고 직접. 카메라가 지금 그 장면을 안 비춘. 예, 저는 못 거죠. 봤어요. 제가 뚫어지라 그걸 봤거든요. 예, 근데 결국 악수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그 부장이 폐막식 전인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북미 대화를 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미 접촉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어떤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평창 올림픽 폐막식 날 평창을 무대로 아주 숨가쁘게 벌어진 외교전. 이 뉴스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같은 무대에서 따로 공연하는 연극 배우 같았다입니다. 누구요?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이방카 보좌관을 말씀드린 건데요. 김영철 부위원장 박람회 가장 주목을 받은 이유가 북미 조청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창에는 이틀 전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엄연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랑 올림픽도 관람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 좋게 그 스포츠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는데 이 폐막식 장소에서 진짜 몇 걸음 떨어진 장소에 서로 있었는데 얼굴 한번 마주치지 않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눈길 한 번도.
이방카 보좌관이 안 가면은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도 가가지고 악수 한번 이렇게 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것까지는 좀 무리였을 것 같은데. 근데 서로 우린 절대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신호 보내는 사람처럼 진짜 아주 냉정하게 서로 간의 역할만 충실히 하는 연극 배우 같았다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 기싸움 같은 느낌도 좀 받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연극 배우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누구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어허. 청와대 항의서안 보내고 시위하는 것도 모자라서 통일대교 정거농성까지 벌였거든요. 예. 그렇지만 각자 따로 연극하는 배우처럼 정부는 정부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형대로 각자 따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시위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정부는 돌아서 가는 우회로를 이미 생각해놓고 있었던 거죠. 네. 가가지고 뭐 누가 한 명 가서 설명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고요. 자, 이런 무대들이 어제 하루가 각자 따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외교전이었다. 두 번째 행간. 두 번째 행간은 연극 무대 뒤 스텝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입니다. 아까 연극 설명은 하셨는데 스텝은 또 누굽니까? 뭐 무대 위의 배우는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서로 안 마주칠 수 있잖아요. 예, 무대 예. 위에서. 그렇지만 스텝은 안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무대의 스텝은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요. 무대 의상 준비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세트도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음향도 맞춰줘야 되죠. 어허. 서로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방카와 김영철 스텝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북미 접촉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뭐 이른바 연극 배우처럼 보이고 있지만 준비는 사실은 다 해왔습니다. 어떤 스텝들을 준비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카 보좌관은 백악관 대변인도 데리고 왔고요. 아하.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관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북한과 남한이 접촉을 할 때는 민족 내 문제로 간주를 해서 외무성 관리를 절대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부국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 부국장은 그동안 뉴욕 채널이라고 불리는 그 채널이 있죠. 예. 미국과 북한이 이제 서로 접촉을 하는 그 창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통역도 함께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통역을 왜 데리고 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데 우리끼리 뭔가 한국말을 통역해야 될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다른 외국 사절들하고도 영어 통역은 해야 되니까 그건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영어 할 수 있는 통역도 데리고 왔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예. 결국 양쪽 모두 접촉 가능성을 두고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극 배우 역할은 달라도 연출은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연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연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무대의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행간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관객이 감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연극은 뭐 논리적으로 앞에서 배우들이 열심히 이제 연극할 수 있지만 관객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데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그건 논리나 대화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감성이 전달되어야 하잖아요. 감동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 박람회에 대해서 국내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아이스하키 단일팀 만들 때처럼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그들의 감동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 북미 접촉 같은 경우에도 서로 불신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슴으로 움직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고 신용복 선생이 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멘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글 하나만.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다. 참 울림이 있습니다. 예.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그 순간까지 조율하는 건 또 우리의 큰 몫이고. 네,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 이승훈 선수 만난다고 하니까요. 벌써 질문이 들어오네요. 청취자 2964님. 출발 직전에 그 엄청난 부담감 속에 이승훈 선수는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질문 직접 해보고요.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그 전에 첫 순서로는 주말 사이에 본물 터지듯이 쏟아진 미투 상황을 좀 정리해보고요. 선언 그 다음은 뭐가 따라야 될 것인가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은 교수 전직 교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 경청해보죠. 그리고 오늘 여론이 있는 날인데 오늘 여론에서는요. 미투 운동과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미투 가해자들의 작품을 교과서에 이대로 실어놓는 게 옳은가 그른가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
노벨상 후보로 여러 번 올랐을 정도로 문학계 대부인데 작품은 작품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빼야 하는 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 여론 들어보죠. 50원에 남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미투 운동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의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줬는가 하면요. 문화계에서는 새로운 미투 선언이 주말 사이에도 계속 터져 나왔는데요. 우선 주말 사이에 펼쳐진 그 문화계 상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앞으로의 과제, 그러니까 폭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이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연결을 해보죠.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저는 뉴스를 따라가다가 지쳤어요. 몇 시간 지나면은 또 터지고 밤사이에도 또 새로운 인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연출가 이윤택, 오태석, 배우 조민기 씨까지가 지난주에 이제 떠들썩했던 인물들이고 주말 사이에는 문화예술계 인물들 중에 누구누구 언급이 된 겁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물 밑에서 제보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조재현 씨가 제일 큰 충격이었죠. 배우 조재현 씨. 굉장히 큰 그 문화적 권력을 누렸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겸임 교수의 형태로 가르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배우 최율 씨가 그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역시 익명 제보들이 있었는데요. 조재현 씨도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잘못 살았다,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상처를 받은 사람 사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다 한 거죠, 조재현 씨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 최일아 씨도 가장 최근 뉴스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한 분인데요. 성추행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밤사이에 스스로 고백하는 글을 올린 거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나타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왜냐면은 그 익명의 제보가 지금 현재는 SNS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극계 내에서는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됐고 여기서 사실상 신고와 상담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공식적인 그 연극인을 대변할 기구를 피해자들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얼마나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던 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일아 씨도 배우협회 이사장 자리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유명 뮤지컬 연출가인 윤호진 씨. 명성황후, 영웅 이런 거 다 제작한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신작 발표회를 취소하면서 그 당사자를 만나고 사죄를 하고 그 사죄가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공식적인 활동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고요. 역시 인정을 한 겁니다. 또 배우 한명구 씨 역시 이 피해자들의 제보가 나오자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과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명구 씨 같은 경우도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특히나 지금 학교가 과연 어떤 상태로 있었던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이제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요. 곽도원 씨하고 오달수 씨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곽도원 씨라면 이제 강철비 출연했던 곽도원 씨고 그렇습니다. 오달수 씨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감초 연기로 뭐 대단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인데.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 코미디 배우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실명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사과라든가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추후에 어떤 행동들이 나올 것 같고요. 곽도원 씨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우의 프로필조차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음해다. 그래서 바로 삭제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달수 씨와 곽도원 씨는 이미 실명으로 다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은 했습니다만 아직 오달수 씨는 침묵 상태, 곽도원 씨는 부인 상태라는 거고요. 한 분 더 빠진 것 같아요. 사진가 배병우 씨. 이분도 충격인데요. 이 배병우 씨 같은 경우는 뭐 소나무 사진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너무 유명한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그럼요. 그 추행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인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사과한다. 이런 총체적인 사과라서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한 인물들은 다 실명으로 언급이 된 사람들이고 예. 이니셜로 언급이 되는 사람은 더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니셜 안에서 대충 누구인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말 사이에 다 하나둘씩 얼굴을 드러낸 그런 상황이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물론 지금 사회 전반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왜 유독 문화계에서는 더 많은 성폭력 폭로가 있는 것인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서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성폭력이 다른 것보다 유난히 많았던 건지 어떻게 보세요? 성폭력은 철저하게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으로 시작되는 범죄가 처음에는 보통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걸로 시작하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인사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고, 그다음에 최후에 마지막에 가게 되면 결국 사람의 몸을 침탈하게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예. 이제 권력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 뭐 특정한 단체의 대표로 활동을 했거나 교육 권력으로 또 작용을 했거나 그분들의 얘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문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등용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가 피해자가 특히 많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문화계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무슨 시험을 그렇습니다. 치는 것도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누가 그렇습니다. 뽑아줘야 배역을 맡는 거고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이 가져온 폐해들 결국 문화계에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상했던 이유가 아니냐 이런 말씀. 여기까지 일단 상황 좀 정리해봤습니다. 김성수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화계 미투 선언 이야기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통해서 주말 사이 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사회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죠. 이제는 선언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다음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에다가 피해자 기구를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을 신청한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대학 교수 출신이세요. 2014년에 성추행을 당하고 대학 당국에 신고를 했지만 학교는 사건을 덮자고 하고 해고까지 했답니다.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지난 1월 말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주인공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낸 분 남정숙 전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남 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에 난 판결이 1심? 네, 민사 1심, 형사 1심 다 승소했습니다. 예. 그 가해자 측이 지금 항소를 했습니까? 가해자 측은 현재 민사만 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만. 네. 이게 지금 4년 전에 미투를 하셨던 거죠? 네. 예. 이 사이에 이렇게 본물 터지는 상황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세요? 서정 검사님이 먼저 그 물꼬를 터주셔서 예. 그동안에 숨죽이고 있던 그 아픔을 겪고 있던 분들이 다 나오셔서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회가 됐다. 최근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셨어요.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가 그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뭐 교육계에서도 나오고 뭐 각계각층에서 다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 교육부라든지 문화부에서 좀 하나의 기관들에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아예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한 부처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전체를 주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국무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주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일단. 네네. 예, 컨트롤 타워가 돼서. 네, 제가 이제 당사자로서 뭐 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과정이. 신고센터 가야 되고, 변호사 만나야 되고, 뭐 지원센터 가야 되고, 뭐 너무 힘든데 처음에 어디다가부터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자들이 원스톱으로 고발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끔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런 걸 지원해주는 원스톱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정말 고발을 함으로써 이게 알려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가해자들은 뭐 무고를 한다든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2차 피해를 가하는데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또 고발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2차 피해를 우려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2차 피해가 뭐 걱정 없이 진행되도록 변호사 비용이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부 고발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비용 지원이요? 근데 이게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 차원과 공익 차원 이거 나누기가 좀 애매한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뭐 구분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변제받으면 되니까 1차로 변호사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신고하고 싶어도 대응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냥 주자 뭐 무료 제공이 아니더라도 일단 지원은 좀 해줬다가 나중에 갚더라도 네. 이런 정도 지원. 그 말씀은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형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약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단 말씀이네요. 네네.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례들 좀 보셨어요? 저는 지금 피해자들,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고발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20명 정도의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예. 서지현 검사나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고 지금 이제 새롭게 연극계에서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어린 분들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마치 제가 보기에 작은 새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되게 무서워하고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예, 굉장히 가엾은 상태예요. 트라우마 말씀하셨어요. 물질적인 부분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크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그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이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서지현 검사님도 고발할 때까지 8년이나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7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런 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좀 가정폭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랑 이제 가까운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권위가 있는 그런 가까운 분한테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을 고발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내가 배신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죄책감이 있고 그다음에 고발을 하면 그와 저것도 한 20-30년 걸렸던 그런 사회적인 관계들이 다 끝나거든요. 깨지는 거죠. 예. 그 사람과 또 그 사람 주변과도 다 깨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다 보니까 이 고발을 하고 났을 때의 정신적인 이 상처도 굉장하다는 말씀. 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능할까요? 뭔가가? 그래서 미투를 이렇게 폭로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개인보다는 사회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피해자들이 예상외로 상처가 너무 심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 센터 같은 데서 이런 정신적인 그런 상처들을 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원하는 생각을 경우에 했습니다. 그런 지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글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난 투사가 되었다. 네. 4년 전에 미투 선언을 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투 선언자들의 선배가 되신 셈이에요.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내가 이 용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면 내가 뭔가 큰 피해를 다 또 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사람들 배신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권력자가 아니라 정신과적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돈이 아주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네네. 아무리 거치 번지르르 하더라도 이 사람은 환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발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다. 세상에. 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고발을 해서 격리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알리는 게 이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라 이런 말씀. 네네. 근데 지금 권력형 성폭력이란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 교수시라면서 교수가 어떻게 약자가 돼서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셨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해자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배우 전임 교수였고요. 비정규직이었어요. 가해자는 저희 대학원의 원장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회 안에서 가불관계였던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미투 선언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대책을 생각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올림픽 끝났습니다, 이 대표님. 네, 너무 아쉽습니다. 평창 결국 못 가고 바빠서. 네. 또 TV로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땄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좀 이따 나와요, 이승훈 선수. 아, 그래요? 네, 바로 다음에. 바로 다음은 아니고 네. 화제 인터뷰로. 아, 제가 같이 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왜? 특별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아, 제가 경기도 광주시인데 혹시 어디이신지고 궁금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질문. 경기도 광주이시면. 제가 이 장면을 꼽았던 거는 정재원 선수 있잖아요. 예, 고등학생 17살인데 저희 둘째 아들보다도 어린 친구인데 예. 물론 이승훈 선수보다 13살이 어립니다. 띠동갑이 넘는 맞아요. 그런 후배를 맞아요. 같이 지난번에 팀철이었나요? 거기서도 같이 경기를 했었고 예. 정재훈 선수는 또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면서 뒤로 좀 빠져주는 모습. 제가 그 장면 보고 이 선후배 간의 우애. 그 일부러 빠진 건지 모르겠고 원래 피로도가 굉장히 크대요. 선두 달리면. 그러니까 네. 그거를 선두로 쭉 이끌어주다가 이제 뒷부분에 빠진 건데.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들었어요. 승훈이 형이 치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해서 힘이 빠졌다. 이 네덜란드의 크라머 선수도 다른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딴 선수지만 동료 선수를 위해서 뒤로 빠져줬거든요. 이런 동료에 보니까 굉장히 그 스포츠맨십이 참 위대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국적이 다른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 많이 봤죠. 이상하 선수 울고 있을 때 고다이라가 와서 위로해주고 또 컬링팀이 우리 팀 포기 선언하면서 금메달 선수들한테 축하한다고 이렇게. 전 그런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정치인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훨씬. 정치인분들 죄송합니다만 훨씬 낫습니다. 이승훈 선수 이따 생방송이어서 제가 이 질문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면 어디이신지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올림픽 기간에 사실 웬만한 이슈들은 다 묻혔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결코 묻히지 않았던 뜨거운 뉴스가 바로 미투 운동이죠.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고은 시인, 이윤택 연출가 이런 인물이 실린 교과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또 한편으로 떠올랐습니다. 도덕성이 실추된 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 올려서는 안 된다. 삭제하자. 이런 의견과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지. 거기다 인간을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 유일한 우리나라의 노벨상 후보 아니었느냐. 문학계. 이제 이런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보셨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23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99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6%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최근 시인 고은, 연출가 이윤택 씨 등 성폭력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성폭력 의혹 인물의 작품을 가르쳐서는 안 되기에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 삭제해야 한다. 2번 문화예술인의 행실과 작품의 예술성은 분리해서 봐야 하기에 교과서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청취자들이 그동안 보내준 제가 아까 예고를 했거든요. 그 답변 먼저 보겠습니다. 정정선님. 시인과 시는 분리해야겠죠.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는 그 시인의 공과 가오를 함께 교육하면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빼지 말자. 반면에 이석재님은 작품과 사람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결과와 과정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빼야 합니다. 8765님, 흠결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작품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분은 빼지 말자. 반면에 서상영님은 교과서에서 연구 삭제는 물론이고 향후의 모든 문학 활동도 중단시켜야 된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자란 아이들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의견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한다. 교과서 삭제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71.1%, 10명 중에 7명가량이었고요. 반대한다. 교과서에 계속 실려야 한다는 의견이 22.5%로 나타나서 삭제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74%가 삭제 찬성, 예. 남성이 68.2%, 6%포인트 차이긴 합니다만 여성이 소폭 높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도 10명 중 7명 가까이 찬성을 했습니다. 연령군은 40대가 찬성이 가장 높았고요. 예, 예. 그리고 30대, 그다음이 20대 순이었고요. 60대 이상 50대 순으로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고은 시인 이윤택 연출가의 작품은 교과서에서 빼야 한다. 빼자. 71.1%.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 한다. 별개로 보자. 빼지 말자. 22.5%. 거의 한 저 3배. 개인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뭐 수학 공식 무슨 수학 노벨상 후보였다면 그 학자의 수학 공식은 교과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 문자 주셨어요. 네. 에디슨이 그럼 이런 일 했다고 해서 에디슨의 업적을 교과서에서 뺄 것인가?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지성도 가르치지만 감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과목들이 있을 텐데 예. 이거는 이제 인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시인, 이런 분야는 이 작가가 누구냐인 것을 또 학생들이 알게 된다면 이건 워낙 지금 많이 퍼진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빼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인의 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야 된다. 수학, 과학과는 또 다른 차원이 아니냐. 네. 지금 청취자 의견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절대로 안 되는 일 삭제해야 된다. 3340님. 장혜숙님은 한두 번의 실수라면은 유지. 그러나 오랫동안 해왔다는 건 묵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의견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데 그런 분 작품 공부하면서 집중이 되겠습니까? 윤영보님 이런 문자. 우리 청취자 문자도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는 삭제하자 쪽이 더 많습니다. 예, 조금 더 보내주시고요. 정례조사 가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지난주 대비 2.6%포인트 오른 65.7%로 2.6%포인트. 네, 5주 만에 60%대 중반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 그간 한 4주가량 60%대 초중반으로 그 전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올림픽 막바지에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중반 이상으로 올랐고요. 부정평가도 5주 만에 28.9%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택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이거는 여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대통령 지지도 그렇습니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폐막식쯤에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게 조사를 근데 금요일까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김영철 건은 목요일 오후에 터졌으니까 이게 반영이 한 반 정도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간으로 보면은 월화수에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64%, 66.4%, 67.1%까지 수요일 날 올랐는데 목요일 날 북한 대표단의 방남 소식이 있었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다는 소식 때문에 65.4%로 일간으로 보면 지난 전날보다 1.7%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도 64.8%로 전일 대비 또 0.6%포인트 빠지면서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김영철 방남 소식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지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저 지지 계층이나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상승한 계층 거의 대부분 상승했지만 충청권, PK 서울, 호남 50대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올랐는데 그 주 후반에 김영철 방남 소식이 있은 다음에는 경기 인천하고 또 20대에서 하락하는 양상이 조금 더 컸습니다. 20대는 역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30, 40대와는 좀 다르게 보수적인 성향을 이번에도 나타냈고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과 강원이 휴전선을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안보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강원은 지금 올림픽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강원은 그런 경향성이 안 나타나는데 경기 인천은 확실히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 변화 있습니까?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야사당이 모두 하락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4%포인트 오른 49.3%를 기록했고요. 한국당은 1.5%포인트 하락한
19.3%, 예. 바른미래당은 3.4%포인트 빠진 7.1%, 정의당이 0.4% 빠진 5.2%, 예. 민평당이 0.4%포인트 빠진 3%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민주당은 3.4%포인트가 올랐고 네. 똑같이 3.4%포인트가 빠진 곳이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 창당 효과가 벌써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당 2주째인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점화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많이 빠졌고요. 그래요? 저희 조사에서 빠졌는데 왜냐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이런 표현을 일제히 여론조사 기관들이 설명해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당인지 설명하다가 네네. 이제는 그냥 독립적으로 바른미래당으로만 승부해야 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바른미래당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죠. 많다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주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 간의 주적은 문모 민주당이다 뭐 이런 표현 때문에 지금 법정 싸움까지 좀 하게 됐는데 아무튼 당명은 아직 안 알려져 있고 지금 정치인들 개인 이름만 보도가 많이 되면서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이번 조사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3,22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8% 응답률,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원 선수가 어디이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청취자 노형만 님이 저 경기 광주이십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가 5선과 한음의 한음 수선입니다.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의 시를 교과서에 그대로 두느냐 빼느냐 문제. 우리 청취자들도 빼자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혁진님, 친일파의 시를 문학을 뺀다면 고은 시인의 것도 빼야 맞습니다 하셨고요. 이진선님도 학생들에게 나쁘게 살아도 결과물만 좋으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됩니다. 반면에 진상민님은 인간의 죄와 예술작품은 분리해서 사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후회는 꼭 필요하지만요 하면서 사과를 반드시 받고 작품은 그대로 살려두자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와 관련된 논란은 지금도 많이 들어오네. 조경진님은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은 땄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그런 생각이 드셨다. 김금택님,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 따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죄송하다 큰절하는 모습에서 안쓰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진정으로 사과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치인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어서 오십시오. 고은 선생의 시는 그냥 놔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론하고 지금 다른 얘기 하시네요? 그 대신 가르칠 때, 그러나 이분은 여성을 갖다가 엄청 핍박하고 성추행해하고 명예를 갖다 실추한 분이다라고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남긴다는 거와 인성이 바르지 못해서 수양이 덜 되어서 결국은 자기가 쌓은 걸 한순간에다 허물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걸 그런 예로 가르치자. 가르쳐주면 되는 거고요. 김보름 선수도 똑같습니다. 은메달을 딴 과정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죽어라고 훈련하는 과정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런 논란이 빙상경기연맹의 그 참 후진적인 그 복합적인 또는 왜곡된 그 시스템 안에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드러내주면 되는 것이지 김보름 선수 하나를 놓고 너 그쪽 사람들하고 너무 친했지 이렇게 몰아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수가 땀을 엄청나게 흔들렸으니까 은메달이 나왔겠죠. 은메달은 은메달이라 박수 쳐주고 또 따질 건 따지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말 내내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파주 통일대교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 북한 김영철의 방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갖다 아주 거창하게 벌였습니다. 뭐 도로 위에 들어놓은 사람도 있다고. 장제원 대변인은 아예 도로 위에 들어놓은 장면 제가 봤어요. 추운데. 너무 나갔습니다. 한국당을 밟기만 하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막 나갔었는데. 사살까지. 근데 이 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못 돌아가게 길목을 다시 지키고 거기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통일대교 남단에서 도시락 까먹고 쓰레기를 잔뜩 거기다 그냥 쌓아놓고 버리고 온 걸 보면 다시 북으로 못 돌아가게 지킬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쓰레기 쌓아놓은 건 못 봤는데. 예. 그 1인 미디어죠. 미디어 몽구 씨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군요. 예. 그리고 명분과 합리적인 이유가 결핍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15일 날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남측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었을 때 지금 문제의 인물이라고 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협상 대표로 나와서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대화하자고 제안했던 거는 박근혜 정부고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당시. 그다음에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에도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등 북한 대표단이 파견 왔었는데 예. 이때도 당시 새누리당이죠. 지금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대표로 나가서 박수를 치고 환대했습니다. 예. 사진도 있습니다. 이때 아예 북측 참석자들은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죠. 일부가.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답할 것이 궁해진 상황인데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막아서는가? 왜냐하면 평양올림픽이라고 해서 평창올림픽을 이제 무너뜨리는 프레임을 가져갔는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자꾸 메달은 나오지. 인간 승리의 훈훈한 이야기 나오지. 단일팀은 막 서로 처음에는 그렇죠. 그랬는데 관계가 좋게 헤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몰고 가는 건 안 됐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라는 정치적 소재가 본래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한테 늘 유리한 소재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여권한테도 유리한 소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 쪽이 유리한 쪽으로 계속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거죠. 아하.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이제 이 문제가 잘 안 되더라도 보수 지지층 중에 극우적인 양상을 띠는 현 정권의 부정적인 유권자들을 계속 단단히 결속시켜 나가야겠다. 예. 그래야만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먹힐 수 있다. 자칫하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다시 치고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보수 결핍층을 자유한국당 쪽으로 결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네,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예. 통일대교에서 그렇게 농성까지 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어떤 이슈를 확산시킨 느낌은 아니에요. 예, 뭔가 흐름이 뒤바뀌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데 SNS를 통해서 그 반대연이 더 빨리 확산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이나 이걸 실어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예.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죠. 언론 보도에 대한 해독력이 국민들이 이제 증강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의 해명도 또 빨리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통일대교를 빙 돌아서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군사도로를 북한 대표단한테 내주고 도망치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정부는 그 다리는 일반인도 출입이 가능한 전진교 거기는 군사도로가 아니고 일반 지방도로다. 정부가 해명을 하니까 이게 또 SNS로 바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민심의 흐름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주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해서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을까. 정부의 고민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관심사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홍준표 한국당 대표 말대로 하자면 자기네가 통일대교를 지킨 덕분에 김영철이 개구멍으로 빠졌다. 이게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는 표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무리입니다. 그래요. 그 자유한국당이 여당에서 야당이 돼서 이제 북한 방문단에 대한 태도가 확 돌변했다는 얘기 방금 전에 하셨는데 언론 태도들도 확 변한 곳들이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으로는 조선일보죠. 이번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평창에 온다. 이렇게 해서 23일자 신문에 냈고 그걸 자유한국당이 받아서 통일대교 농성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예, 예. 근데 조선일보는 2014년 10월 16일 사설을 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 인물을 상대하는 게 남북회담의 어려움인데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는 없다.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 피할 이유 없다. 긴 호흡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가야만 한다라고 썼습니다. 태도가 좀 변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때마다 다른 거죠. 자기의 역시 정파적 정치적 그다음에 기득권을 어떻게 수호하느냐 하는 입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마지막 마무리 한마디. 네. 언론들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이 구호를 외치고 주장을 하면 그대로 엄청난 길이의 분량으로 다 받아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치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 발언인지 나름대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속셈이 뒤에 깔려 있는 것인지 그 주장에 지금 비교해 드린 대로 몇 년 전 역사적 맥락과 과거 주장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다 살펴서 전체성을 보여줘야만 그게 객관적인 보도에 가까이 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때 달라지는 건 위험합니다. 그나저나 이택수 대표의 교과서에서 빼자는 의견과 변상욱 대기자의 교과서에 그냥 두자는 의견이 두 가지의 생각이 지금 청취자들 사이에서도 충돌하고 있거든요. 제가 끝나고 다 읽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예고드린 대로 오늘 화제 인터뷰 평창의 감동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요, 최다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빙송 역사에 이름을 새긴 선수죠.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 매스 스타트의 초대 챔피언이자 이번에 금 하나, 은 하나 추가하면서 스피드 스케이팅 아시아 선수 중에 최다 메달 보유자가 됐습니다. 제가 막 떨리네요. 빙송 영웅 이승훈 선수 연결해보죠. 이승훈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야, 목소리 이렇구나. 직접 들으니까. 자다가 일어났어. 푹 주무셨어요, 어젯밤은? 어제도 폐막식 다녀오고 좀 늦게 그렇죠. 잠이 들어가지고 얼마 못 잤어요. 올림픽 다 마친 오늘 아침의 소감 어떠세요? 너무 홀가분하고 잠은 얼마 못 잤어도 좀 개운한 것 같아요. 매스 스타트 금메달 딴 뒤에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까? 누구 얼굴이 떠오르진 않았어요, 사실. 너무 그냥 감격스럽고 벅찬 기분이 들었고, 너무 많은 과정이랑 너무 많은 분들이 생각났었죠. 스쳐 지나갔어요. 그 중에서도 딱 하나 꼽자면? 그걸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내분이 서운해 하시겠는데요. 지난해에 결혼하셨잖아요, 이승훈 선수. 네, 맞습니다. 경기장에, 네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떠올랐어요. 네. 경기장에 아내가 와 있었나요? 네, 매스 스타트 경기 때는 이제 가족들 모두 와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축하 인사를? 글쎄, 너무 떨려가지고 와이프도 제 아내도 너무 떨려서 그냥 박수 치면서 이렇게 봤대요. 근데 너무 멋있었고 잘했다고 집에서 보자고 그렇게 인사했어요. 경기 직후에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승훈 선수가 아내한테 우리 이제 신혼여행 가자 그러시던데 신혼여행을 미루고 연습한 거잖아요. 네, 작년 6월에 결혼식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가지고 같이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아이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곳은 밴쿠버예요, 사실. 캐나다 밴쿠버? 왜요, 밴쿠버? 밴쿠버에서 제 아내가 오랫동안 공부도 했었고, 친구들도 그쪽에 많이 있는데 제가 아직 인사를 못 했었거든요, 결혼식 하고 나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인사도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저한테도 밴쿠버가 좀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그 경기장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의미로 이승훈 선수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이제 홀가분하게 경기 얘기 좀 해보죠. 경기 얘기. 이번에 매스 스타트도 그렇고 팀추월도 그렇고 후배들하고 10살 차이 이상 나는 후배들하고 정말 멋진 그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정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17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인데 선두에서 쭉 레이스를 해주다가 뒤로 처지면서 해설자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두로 선다는 것의 피로도 이거는 굉장한 거다. 이승훈 선수도 선두로 많이 이제 팀추월도 이끌어보고 하신 분으로서 그 피로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글쎄 이거를 어느 정도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이클을 타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인라인 선수들이나 다른 그런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
뒤에서 누군가의 뒤에 있을 때는 발만 움직여도 웬만한 건 다 쫓아갈 수 있거든요. 발만 움직여도. 네, 발만 움직여도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데미지가 앞 선수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네. 그 선도라는 게 중요하고 팀 추월할 때 이승우 선수가 앞에서 쭉 끌어줄 때 이 성적이 훅 나가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거네요. 그 팀워크는 괜찮아요. 10대 선수들하고. 의외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의외로 너무 괜찮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팀슈얼 팀이 이렇게 딱 짜여졌을 때는 예.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어린 친구들이어서. 너무 어리니까 17세, 19세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후배들이 너무 말도 잘 듣고 의외로 너무 제가 더 재밌었어요. 후배들 때문에. 그 소통하는 비결 같은 게 있어요? 어린 그 10 몇 살 차이 나는 친구들하고?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후배들이 뭐 게임하고 놀고 뭐 하면은 그런 거 보면서 같이 뭐 웃어주고 뭐 물어봐주고 뭐 그렇게 평소에는 지내고요. 예. 그리고 훈련하는 거에서는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같은 운동 선수여서 그런지. 그렇죠. 후배들이 워낙 잘 따라와줬고. 그래. 이승훈 선수 참 이야기하는 거 항상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면은 인터뷰도 똑부러지게 참 스마트한 선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청취자 질문도 쏟아집니다. 이승훈 선수. 이런 질문 하나. 네. 스피드 스케이팅은 체력 소모가 엄청난 운동이라고 들었는데 체격 조건이 좋은 북미 선수들한테 유리한 이런 종목에서 이승훈 선수는 평소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런 질문. 글쎄 우선 운동에 필요한 뭐 지구력이나 이런 체력 부분은 훈련을 최대한 저는 많이 하려고 해요.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하거든요. 하루에. 이게 여러분 그냥 들으면은 뭐 7시간 별거 아니야 하실지 모르지만 그 속력으로 그 엄청난 체력 소모가 되는 것을 7시간, 8시간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오히려 시합이 좋죠. 저는 시합 때가 연습보다. 조금 뛰니까. 네. 그 정도. 그죠. 계속 뛰는 게 그러면 체력 다 빠지잖아요. 진이 빠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충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 시간 외에는 또 최대한 이제 휴식하는 거 신경 쓰고요. 네. 정적인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본다던가. 가만히 앉아서 최대한 휴식하고 잠도 최대한 많이 자려고 하고 먹는 거 많이 신경 쓰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훈련 시간 외에는 회복하는 거에 신경 써서 하고 또 훈련할 때는 훈련을 운동선수가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장거리 선수들은. 그렇죠. 네, 그 경기력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훈련 시간은 훈련을 많이 하고 휴식 시간엔 휴식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네.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하겠다고 이미 밝히셨어요, 이승훈 선수. 근데 네. 그냥 참가에 의두는 거하고 메달 도전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동계 종목의 최다 메달 보유자는 된 상태고 만약 여러분 이승훈 선수가 베이징에서 한 개를 뒀다면 동하계를 합쳐서 최다 메달 타이 기록을 세우는 게 됩니다. 그 정도 기록도 기대해 봄직합니까? 이 스피드 스케이팅 장거리 종목에서는 제가 베이징 갔을 때 정도의 나이에 전성기였던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메달 목표로 도전을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단 하나라도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힘이 들어있는 답이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체력 관리 잘하시고요. 이택수 대표의 질문인데 이거 시간이 좀 되니까 제가 어디이시세요? 네, 전주이시요. 전주이시. 혹시 경기도 광주이시 아닌가 싶다 했는데 전주이시랍니다. 이승훈 선수는. 끝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보내주십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밴쿠버 올림픽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관심과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스케이트를 벗는 날까지 정말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후배들, 그 어린 후배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런 청취자 질문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너무 고마웠고, 이번 평창 올림픽이. 앞으로는 베이징 올림픽부터는 우리 후배들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네, 선배로서도 우리 후배들의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최강 평강 청취자님의 멘트로 제가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인간 승리의 극한 훈련 고생하셨습니다. 이 인사 전하면서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푹 쉬세요 이제. 네. 신혼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피드 스케이팅 이승훈 선수였습니다.